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AI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컬 익스플레이션 메소드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는 로컬 익스플레이션 메소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방법들을 모델 어드밴스랑 모델 스페시픽 두 가지 구조로 각각 대표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메소드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로컬 익스플레이션 메소드는 개별 프레딕션을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샌드박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인풋을 입력을 했을 때 고양이라고 예측을 했다면은 이 특정 인풋에 대해서 왜 고양이라고 예측을 했는지 그런 설명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로컬 익스플레이션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에서는 귀 부분이 있어서 고양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개별 프레딕션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율의 설명을 제공을 받는 겁니다. 이 시랑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델이 고양이를 분류하도록 학습을 했다면은 모델 내부에 고양이에 관한 여러 피처랑 여러 개념들이 들어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뭘 학습을 했는지 귀나 수염, 발바닥 이런 개념들을 학습을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인풋을 넣었을 때 그 평균적인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글로벌 익스플레이션 메소드들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로컬 방법에 적용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모델 펑션이 있을 때 전반적인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이 특정 포인트, 이 특정 포인트에서 프레딕션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의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인풋 어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인풋 어트리뷰션은 모델의 입력을 통과시켜서 아웃풋을 얻으면은 이 인풋에 있는 여러 피처들이 각각 아웃풋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도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처들의 기여도를 다 계산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힙맵 형태로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 이 부분 때문에 고양이 확률을 0.8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좀 올려주시겠어요? 온라인에서 조금 볼륨이 작다고. 나는 어떤 잠시만 오디오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랑 가까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온라인 들어가서 제가 온라인 확인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그래서 인풋 어트리뷰션이라는 방법은 인풋의 피처들이 아웃풋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힙맵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설명 방식입니다. 제 남은 발표에서 제가 여러 로컬 익스플레이션 메소드 방법들을 모델 어그노스틱이랑 모델 스페시픽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모델 어그노스틱은 어떠한 모델 타입이든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모델 스페시픽 같은 경우에는 특정 타입의 모델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먼저 모델 어그노스틱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라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라임의 주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인풋 포인트가 있을 때 그 포인트를 로컬하게 프록시메이션을 하는 인터프리터블 모델을 찾는 겁니다. 여기 인터프리터블 모델이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설명이 되는 모델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리니어 모델이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폼으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각 변수들, 이 x1부터 xn 각각의 기여도를 계산을 할 때, 직관적으로 그 계수 곱하기 그 값,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은 리니어 모델로 인터프리터블 모델을 선택을 하고, 이러한 모델을 찾아서 설명으로서 제공을 하는 게 라인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원래 우리가 다루는 모델은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학습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특정 포인트 근방에서 그 근방에서 로컬하게 유화를 잘 할 수 있는 리니어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이 그림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런 인터프리터블 모델을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옵티미제이션을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필요한 인풋 X가 있을 때 이 X에 대한 프레딕션의 설명을 찾을 때는 이 오브젝티브를 최소화하는 인터프리터블 모델을 찾습니다. 이 오브젝티브를 보시면 이 L은 기본적으로 로스 펑션이고요. F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오리지널 펑션, 그리고 G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인터프리터블 모델입니다. 로스는 보통 이렇게 민 스퀘어드 에러를 보통 쓰고요. 그리고 여기 파이가 있는데 파이는 프록시미티 메저라고 우리가 로컬하게 근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 포인트랑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높게 두고 멀수록 가중치를 낮게 두는 게 프록시미티 메저입니다. 즉,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가까운 포인트일수록 더 어프로시메이션을 잘 하게 해주는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오메가 G 같은 경우에는 G를 F에 너무 피팅시키다 보면은 오히려 다시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델 콤플렉시티를 패널라이즈하는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우선 사용자가 설명이 필요한 데이터를 하나 고르고요. 여기서 큰 빨간색으로 붙이는 이 포인트를 고르고 펄터베이션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 데이터셋을 만들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로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스를 정의를 하고요. 이 로스를 정의를 하면은 이제 프록시미티를 기준으로 웨이팅을 줍니다. 가까울수록 높게 웨이트를 주는 웨이팅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오브젝티브를 최소화하는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로 설명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텍스트에서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 예시는 유튜브 코멘트를 입력으로 줬을 때 그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스팸이라고 예측을 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단어가 스팸이라는 예측에 큰 기여를 했는지 궁금할 때 라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그 문장을 펄털브 하는데요. 여기 컬럼에 적힌 게 이 문장에 있는 각 단어 토큰들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랜덤하게 단어 몇 개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1은 안 없애는 거고 0은 없애는 건데요. 이맨 마지막 로우를 제가 예시로 좀 적어봤는데 이 마지막 예시 같은 경우에는 0이면은 for은 없애고 my 없애고 채널 없앴을 때 원래 문장에서 그 부분들이 없어지면은 크리스마스 송 비직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형태로 랜덤하게 단어 몇 개를 없애서 여러 센텐스를 얻고 그리고 이 각 센텐스들에 대해서 모델을 통과시켜서 아웃풋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아웃풋이 스팸일 확률인데요. 이렇게 인풋이랑 아웃풋을 각자 다 얻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얻고 그리고 웨이팅을 줍니다. 그 웨이트를 줄 때는 이 예시에서는 1 빼기 지어진 토큰의 비율로 계산을 하는데 지어지는 토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 인풋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다를수록 웨이트를 작게 주는 이런 걸 예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이랑 웨이트를 다 구했으면은 그러니까 그 로컬하게 잘 어프로시메이션하는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해서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학습시켜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리니어 모델을 썼다고 했을 때 그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그 기여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채널이라는 단어가 웨이트가 가장 높게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스팸이라는 예측에 있어서 이 채널이라는 단어가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임의 장점은 모델 어그노스틱이니까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쓰기 쉽고 그런데 단점은 프록시미티 메저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가 좀 어렵고 펄터베이션을
그냥 하게 되면은 사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면은 좀 모델이 학습되지 않았던 그런 도메인에서의 아웃풋을 사용을 하면 설명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셔플리 밸류인데요. 셔플리 밸류는 협력 게임 이론에서 나온 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 플레이어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게임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게임을 통해서 아웃풋, 예를 들어 상금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상금을 그각 플레이어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해주는 방식이 셔플리 밸류입니다. 이게 머신러닝 모델이랑 어떻게 관련을 지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게임 플레이어 하나하나를 다 인풋 피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을 프레딕션 모델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얻은 상금을 모델 아웃풋이라고 대응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금을 공정하게 나누는 행위를 우리가 모델 아웃풋에 대해서 각 기여도를 나눠주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플리 밸류도 인풋 어트리뷰션의 한 종류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셔플리 밸류가 유명한 이유는 보통 이 fair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서 그런데요. 이 fair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보통 이 네 가지 액시엄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액시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정한 분배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 분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는 셔플리 밸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정의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FIV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FIV는 플레이어들이 게임 V에 참여를 해서 어떤 상금을 탔을 때 그 상금이 플레이어 I한테 얼마나 할당이 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이 파일을 게임에 대한 함수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게임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더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레이어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을 때 즉 플레이어 I가 있을 때나 없을 때 항상 그 게임 아웃풋의 결과가 같다면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어들한테는 제로 할당량을 줘야 합니다. 이게 더미이고 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플레이어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할 때, 즉 I를 J로 바꿨을 때 항상 그 결과가 같다면은 I랑 J는 똑같은 값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들이 할당받은 양을 다시 합치면은 원래 그 총 금액이 돼야 합니다. 총 상금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유일하게 셔플리 밸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셔플리 밸류의 포뮬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이 P는 인풋 피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S는 전체 인풋 피처 중에서 그 각각의 서브셋에 대해서 이 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한다. 는 뜻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지널 컨트리뷰션의 웨이티드 에버리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 파트 설명드리면 이 예시는 아파트 집 가격 예측 모델입니다. 그 인풋 피처로 공원이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집 평수가 어떤지 그리고 고양이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가격을 예측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3억, 밑의 경우는 3억 5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의 기여도라고 하면은 그게 없을 때랑 있을 때의 차이를 계산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널 컨트리뷰션도 이게 없을 때의 아웃풋이랑 있을 때의 아웃풋의 차이를 구하는 게 마지널 컨트리뷰션입니다. 근데 이 마지널 컨트리뷰션이 어떤 피처가 있는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파크 니얼바이랑 에어리아 50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차이가 2천만 원이 나지만 예를 들어서 파크 니얼바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즉 여기 원래 있는 이 피처가 뭔지에 따라서 이 차이가 계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플리 밸류는 여기 S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를 합니다. 이게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를 하는 건데요. 각 케이스에 대해서 그 마지막 컨트리뷰션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만큼 가중치를 주고 다 더하는 게 셔플리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상황에서의 기여도를 다 고려를 한 분배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셔플리 밸류를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을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처 수가 많으면은 이 부분 집합 수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을 하실 때 보시면 VS라는 텀이 있는데 S가 피처의 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모델을 학습시킬 때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인풋 피처를 학습을 시키면 무조건 그 값 세 개를 넣어줘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두 개를 넣어서도 안 되고 하나를 넣어서도 아웃풋이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인풋 쉐입이 달라지면 에러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샤플리 밸류 식에 있는 이 VS는 원래는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모델을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x1, x2, x3 이런 인풋으로 학습을 했으면은 x1이랑 x2만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뭔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그걸 표현한 거고요. 뒤에 샵 설명드릴 텐데 샵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샵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리니어 모델인데 코에피션트가 샤플리 밸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인풋 도메인이 심플리파이드 인풋 도메인이라고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심플리파이드 인풋은 이렇게 프라임 붙은 게 다 심플리파이드 인풋으로 표기가 되는데 의미는 어떤 피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1 또는 0을 부여하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래 인풋이 이렇게 슈퍼 픽셀 9개로 나눠서 9개의 인풋 피처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응되는 심플리파이드 인풋은 이게 있으면은 다 1이고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랑 다섯 번째 피처만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위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이런 변수들이 심플리파이드 인풋입니다. 이거 쓰는 이유는 직관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이게 1이면은 이게 이 피처가 있는 거고 0이면은 없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인풋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요. 이 인풋 도메인에서 리니어 모델을 개수가 샤플리 밸류인 걸 샵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모델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리니어 모델은 그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 코에피션트랑 그 밸류 곱하면은 그게 그 변수의 기여도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니까 1 또는 0이니까 그냥 그 개수를 이 피처 J의 기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샵은 결국에는 샤플리 밸류를 기여도로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샤플리 밸류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프록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샵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방법이 커널샵입니다. 커널샵은 샤플리 밸류 구할 때 라임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앞에서 제가 라임 설명드릴 때 이런 오브젝티브를 최적화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샵에서는 이게 리니어 모델로 설명 모델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샵에서 또 컨트리뷰션 중 하나가 이 오메가랑 이 컴플렉시티, 프록시미티, 로스 펑션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거의 클로스폰 솔루션이 샤플리 밸류랑 완전히 똑같아진다 라는 것을 수직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샵을 쓸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퍼터베이션 했던 것처럼 몇 개의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들에 대해서 이 옵티미제이션을 하면은 그 결과가 터널샵의 결과, 즉 에스티메이티드 샤플리 밸류가 됩니다. 근데 제가 문제점 말씀드릴 때 두 번째 문제점이 아웃풋이 정의가 안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Z 프라임이 심플리파이드 인풋이고 HX가 원래 인풋 도메인으로 매핑시키는 그 결과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원래는 우리 모델이 세 개의 인풋 피처를 각도로 학습을 했으면은 무조건 값을 세 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려면은 그 서브 셋업 피처가 들어갔을 때의 아웃풋도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보면은 샵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셋업 피처에 대한 그 정의를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x3가 없을 때의 아웃풋은 x1이랑 x2가 기분되어 있을 때 이 아웃풋의 익스펙테이션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험할 때 계산을 할 때는 이것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마지널 익스펙테이션으로 대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 부분을 정한 거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타겟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이 G랑 F의 차이를 줄이는 그런 G를 찾고 그 G의 개수가 샤플리 밸류, 즉 샵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샵의 결과인데 샵의 결과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는 각 피처의 기여도긴 한데 이렇게 해석을 하실 때는 평균 아웃풋 대비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평균 아웃풋이고 평균 아웃풋이고 여기가 기분된 포인트의 원래 그 프레딕션 값인데 평균 대비 이 피처들은 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 피처는 0.07만큼 줄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주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위쪽에 있는 피처들이 이제 큰 효과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의 장단점을 보시면 장점은 셔플리 밸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 기반이 견고하다라는 점이 있고 라임이랑 셔플리 밸류를 연결했다는 점, 또 다른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커널샵 같은 경우에 되게 느립니다. 그리고 커널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마지널 익스펙테이션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원래 컨디셔널에서 마지널로 대체하면 피처 간의 디펜던시를 무시하게 되버려서 원래 인풋 피처 간의 디펜던시가 많은 경우에는 이상한 시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스페시픽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게 LRP가 있어서 LRP를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RP 같은 경우에는 딥뉴럴넷의 스트럭처를 활용을 하는 딥뉴럴넷에 특화된 방식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모델 아웃풋을 시퀀셜하게 재분배를 계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모델 아웃풋이 있으면은 이거를 우선 직전 레이어에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어는 또 이것을 이전 레이어에 적절하게 분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가 마치 백프로파게이션 하듯이 양을 계속 분배를 해서 인풋 레이어까지 하고 인풋 레이어에서의 각 인풋 피처들이 받는 양을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하는 게 LR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렐레반스 스코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렐레반스 스코어는 그 어퍼 레이어에서 받은 그 양의 총합을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R로 표현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뉴런이 아웃풋에 얼마나 기여를 했나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컨저베이션 프로퍼티인데요. 컨 프로퍼티는 우리가 이 레이어에서 그 이전 레이어로 분배를 할 때 분배하기 전에 그 렐레번스들의 총합이랑 분배한 후에 렐레번스의 총합이 같아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전달해줄 때 양이 더 늘어나서도 안 되고 더 줄어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인데 즉 전체 총합은 보존된 채로 이렇게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특성이고요. 보통 LRP 분배 방식을 결정을 할 때 컨저베이션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우리 인풋을 모델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아웃풋을 얻으면 그 아웃풋을 다시 직전 레이어에 계속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분배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렐레번스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들이 많은데 이번 발표에서는 네 가지 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RP 제로인데요. LRP 제로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할 때 컨트리뷰션을 기반으로 분배합니다. 우선 노테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RK 화살표 J가 의미하는 게 렐레번스를 계속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뉴런 K에서 뉴런 J로 얼마만큼 보내줄 건가, 얼마만큼 분배를 할 건가 그걸 의미를 하는데 LRP 제로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여기 A랑 W가 의미를 하는 게 포워드 패스할 때 액티베이션이 A이고 W가 그 연결된 웨이트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뉴런의 기여도는 A 곱하기 W, A 곱하기 W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전 기여도 중에 이 뉴런 J가 뉴런 K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나 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렐레번스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그 비율만큼 앞쪽 뉴런에 전달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LRP0 적용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좀 많이 노이지하고요. 어디를 강조하는지 좀 알기 어렵습니다. 노이지하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LRP 입실론룰이라는 게 있는데 LRP 입실론룰은 제로룰에서 분모에 입실론을 더하는 겁니다. 이게 더하는 이유가 너무 작아졌을 때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더하는 이유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입실론을 키우면 키울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절대값은 작아질 텐데요. 이렇게 입실론 적절하게 설정을 하면은 여기 원래 노이즈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스파스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 줄이니까 원래 좀 굉장히 두드러졌던 부분 그런 부분들만 남기고 덜 노이지한 히트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러실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파스해지면은 사실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듬성듬성 하이라이트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하이라이트한 건지 어느 컨셉을 잡은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LRP 감마라는 룰도 있는데 LRP 감마는 LRP 제로에서 요 텀이 추가된 겁니다. 이게 의미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이제 뉴런들 연결 중에 웨이트가 플러스인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을 텐데 중에 플러스인 부분만 이만큼 늘려준다, 스케일링 업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플러스 웨이트로 연결된 전에 더 많은 양을 할당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걸 적용을 했을 때 LRP 실론보다 더 덴스하게 좀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입실론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모양을 잡았고 이런 모양을 잡았다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룰을 다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우선 인풋 설명드리면 인풋은 원래 클래스가 캐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잘 잡아야 될 텐데 LRP 제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이지해서 잘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입시론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이라이트 되긴 하는데 사실 등성등성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마 같은 경우에는 댄스하게 하이라이트 하긴 하는데 캐슬 이미지인데 상관없는 가로등 같은 게 하이라이트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댄스하게 하이라이트 하다 보니까 관련 없는 파트가 하이라이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LRP 장단점 설명을 드리면은 LRP는 앞에 두 가지 방법이랑 다르게 뉴럴넷의 그 내부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 라임이나 셔플리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랑 아웃풋 가지고만 계산을 했는데요. LRP 같은 경우에는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의 강도는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다 사용을 해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백프로파게이션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다라는 두 번째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프로파게이션 하는 룰이 굉장히 많은데 그 룰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룰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룰에 대해서 단점을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스페시픽의 그 대표적인 방법인 IG,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IG 논문에서는 처음에 모티베이션으로 제기를 한 게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센시티비티 A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모델 F가 있고 이 F가 세 개의 인풋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만 바꿨을 때 모델 아웃풋이 변하면은 아마 이 바꿨던 그 피처는 아웃풋에 중요한 유의미한 영향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피처는 넌제로 어트리뷰션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센시티비티 A라는 액션이고 두 번째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는 임플리멘테이션은 다른데 인풋 아웃풋 매핑이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든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다 같은 두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각각의 어트리뷰션을 적용을 했을 때 그 어트리뷰션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IG 논문이 나왔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메소드들은 둘 중 하나를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브 그레디언트가 센시티비티 A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나이브 그레디언트는
X 포인트의 설명을 그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예시가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함수인데요. 함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인풋 피처 하나를 받고 그리고 그 인풋이 2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x가 2일 때는 아웃풋이 1인데 0일 때는 0입니다. 즉 이 x가 아마 1만큼 올리는데 기여를 했을 텐데 그냥 그레디언트를 설명으로 써버리면은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0이니까 그냥 이 변수의 그 기여도는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이브 그레디언트는 센시티비티 A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반대로 LRP는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는 논문에 나오는 관례인데 이 두 네트워크가 인풋 아웃풋 매핑이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중간 임플리멘테이션이 다른데요.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가 말하는 바는 이런 인풋 아웃풋 매핑이 똑같으면 어트리뷰션 계산한 결과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LRP로 계산을 해보면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LRP가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액션 중 적어도 하나는 다들 만족을 했고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방법으로서 제안을 한 게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입니다. 우선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레디언트를 모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냐면 인터폴레이션 된 포인트입니다. x랑 x 프라임이란 거를 여러 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즉 끌어모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x 프라임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x 프라임은 베이스라인은 그 인풋에 있는 정보가 없는 그런 인스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검정색 이미지나 회색 이미지처럼 원래는 인풋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포인트를 베이스라인으로 정하고요. 그 앞에서 내가 인터폴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얘가 알파를 키울수록 이 포인트들이 인터폴레이션이 됩니다. 인풋에 있는 정보가 서서히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여기 표현이 됩니다. 이 각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 어큐뮬레이션 하는 게 IG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IG의 그 의미를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로컬한 컨트리뷰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포인트에서 로컬한 컨트리뷰션을 다 축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인풋에 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이렇게 컨스트럭트 해 나가면서 걔는 총 기여도의 양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수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인터폴레이션 된 여러 포인트들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알파를 0부터 1까지 모아서 i라는 피처의 기여도로 제공을 하는 게 IG입니다. 그래서 이 IG가 앞서 문제로 제기했던 그 sensitivity A랑 implementation invariance 만족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이건 그레디언트 예시였었는데 인풋이 여기 있을 때 예,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려가지고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IG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레이션을 많이 한 다음에 각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거를 다 합해서 이 부분에서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넌제로 어트리뷰션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센시티비티 A를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면은 만족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체인룰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 이 두 네트워크가 인풋이랑 아웃풋은 항상 똑같은데 중간 구현이 달라서 중간 값이 다른 상태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예시에서 F에 대한 X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우리가 체인룰을 사용을 하면은 중간 변수가 H1이든 H2든 항상 그 그레디언트 값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IG는 이 두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도 똑같은 어트리뷰션 결과를 낸다. 즉,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로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IG 결과인데요. 이 오른쪽이 그레디언트로 계산한 어트리뷰션인데 되게 카메라의 위주로 잘 못 잡고 있지만 또 되게 노이지하지만 IG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더 카메라의 모습을 잘 찍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서도 그레디언트는 이 물줄기나 이 모양 같은 걸 잘 보지 못하는데 IG는 상대적으로 더 잘 하이라이트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G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IG는 제가 여기서는 액션을 두 개밖에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 액션들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든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뉴럴넷으로 학습한 모델은 보통 그레디언트 정도가 굉장히 노이즈해요. 그래서 IG로 구한 힙맵이 보통은 좀 노이즈한 경우가 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되게 민감한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베이스라인이랑 패스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아까 제가 예시에서 그 검정색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이거를 이제 데이터셋의 평균 값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본된 포인트를 블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폴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그 예시에서는 이 직선을 예시로 드렸었는데 사실 패스를 이렇게 곡선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엑시스 패러렐하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되게 다양한데 뭐를 해야 좋은지는 아직 오픈 프로블럼, 오픈 퀘스천이어서 잘 결정되지 않았고 또 뭘 설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표에 사용할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네, 발표 여기까지 준비했고 감사합니다.